예, 저희 연구소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저희 연구소는 뭐 거시경제 문제부터 해서 산업, 그 다음에 기업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이나 노동자들의 대응,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연구를 하고, 뭐 예전에 쌍용차부터 최근에는 이제 문제가 된 한국 GM까지 실제 노동조합과 함께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또한 언론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노동조합하고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정의당을 포함해서 이제 당원, 진보정당하고 좀 사업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요.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당원 동지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특히 올해가 아주 심한 것 같은데, 외환위기 때 빼고는 이 정도로 모든 정치 이슈가 경제하고 관련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사회개혁이라든지 정치개혁 이런 것들 다 떠나서 경제가 어떻다 저떻다, 경제 문제가 어떻다 저떻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정치 이슈들, 정당 간의 쟁점들이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정의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2020년에 정말 한국 사회의 대안 세력으로서 우뚝 서려면 경제 이슈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지 올해만이 아니라 2020년까지도, 저희 총선이 있는 2020년까지도 경제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끊임없이 나오고 그 관련된 쟁점들을 정당들이 어떤 식의 태도와 대안을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요. 지금 올해 이슈가 된 경제 관련 이슈들을 보면 2020년까지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올해 얘기가 됐던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경제 관련해서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 지금 경기 침체야 아니야, 이를 둘러싸고 말이 많습니다. 올해 초에부터 해서 김동연 부총리하고 뭐 국민경제자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광두 씨가 이제 논쟁을 벌이고 경제학계도 가세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얘기인즉슨 이런 겁니다. 우리 김광두 씨를 포함해서 주류 경제학계가 이제 대부분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심각한 경기 침체다. 응? 앞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고, 체감 경기로 따지면 IMF 때와 비슷하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에 반해서 정부 당국 같은 경우는 주요 입장이 이런 겁니다. 경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수출이라든지 뭐 제반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을 볼 때 지금은 경기 순환 과정이고, 약간 어렵지만 조금만 지나면 경기가 살아날 거다. 경기가 살아날 거고, 경기 살아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주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주로 진영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한 경기 침체고 정부의 이런 식 대응 정도로는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어쨌거나 2020년까지 경제가 좋아진다, 예전처럼 막 3% 이상 성장한다, 이런 얘기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어디도 없는데요. 경기가 어느 정도는 침체되든지 아니면 실제로 반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쭉 이어질 상황이라서, 경기 상황이 왜 이러냐, 경제가 왜 이러냐를 두고는 아마도 계속해서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의당도 경기가 어떻다, 원인은 어떻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시민들에게 대책을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이 얘기가 2020년까지 계속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이죠. 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듯이 고용 관련된 이슈들이 올해 초에 5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통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 취업자 수 증가라든가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지표들이 많은데, 보통 취업자 수로 기준으로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 초까지만 해도 매월 전년 동월 대비로 30만 명, 보통은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평균적으로 좀 한 이 정도 늘어났어요. 적게 늘어난다고 하도 한 15만, 10만 이상은 대체로 다 늘어났었는데, 올해 6월, 7월부터 해서는 10만 명은커녕 5천 명, 7천 명 요 정도밖에 취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업률도 좀 더 증가를 하고 있고, 고용률도 예전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요.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고용 쇼크다. 고용 쇼크가 발생했다.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일자리는커녕 고용 쇼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나 실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이 고용 쇼크가 아니라 청년들 일자리 인구가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특히나 젊은 세대 인구가 증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예전만큼 취업자 수가 많이 늘기 어렵다. 우리 인구가 이미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얘기로는 아니다. 취업이 조금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쁜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오는 약간의 조정 과정이다 라는 게 이제 정부 당국의 주요 얘기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보수 언론이나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헛소리 마라. 최저임금 와장창 올리고 소득주도 성장하니까 봐라, 꼴 봐라. 이렇게 되는 거다. 정부가 시장에 너무 많이 개입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임금 수준으로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고가 발생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과정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죠.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10% 오르죠? 예, 우리 결정할 때 내년에도 10% 오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2월 달까지 기사가 이미 나와 있어요. 실제 나와 있어요. 천면 1월 1일자 천면 타이틀은 고용 대란. 10% 최저임금 올라. 도저히 감당 못해. 쓰러지는 자영업자. 이거 정해져 있다니까요? 한번 보시죠. 12월 달에 실제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예, 정해져 있는 기사들이 아마 쫙 나올 겁니다. 한 2, 3월까지 해서 쭉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 식으로 이미 고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을 거의 압도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게 2020년까지도 이어질 겁니다. 자, 또 올해 들어서 이제 최근 또 굉장히 예전과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논쟁도 펼쳐지는데 통계 자체가 맞냐 틀리냐를 갖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요즘에는 통계 자체가 맞냐 틀리냐를 갖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기는 이거였습니다. 가계동향 조사라는 게 있는데 통계청이 조사하는 가계동향 조사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가계들을 표본을 뽑아서 상위 10%부터 하위 10%까지의 평균 소득을 측정하는 겁니다. 지출과 소득을 이제 측정하는 걸 가계동향 조사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 초에 1분기, 2분기 분기별로 발표를 하는데요. 1분기, 2분기에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죠.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하위 10% 가계의 소득은 1분기, 2분기 합쳐서 20% 넘게 줄어들고 상위 10%, 가장 잘 사는 상위 10% 가계의 소득은 또 합쳐서 한 20%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와, 뭐 소득 불평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정부가 소득주도 정책이니 이런저런 정책들을 다 쓴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통계를 까놓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위 소득의 가계는 더 어려워졌고 상위 소득 가계는 더 늘어났네. 야, 너희들이 말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상위 소득주도 성장이냐? 라고 이제 막 비아냥되면서 보수 언론이 많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냐면은 이 가계소득 동향조사라는 게 원래 2017년에 없앨 조사였는데 이거를 연장하다 보니까 표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조사하는 표본이 예전 2017년까지 조사했던 것과 표본이 완전히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 통계라는 게 시계열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쓸 수 있냐 없냐를 갖고 논란을 막 벌이다가 통계청장까지 잘리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자, 이 자체가 이 해석에 여러 가지 좀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고용도 마찬가지고 실업도 마찬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경제 통계들과 관련해서 가계소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마 내년에도 펼쳐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을 포함해서 진보 진영도 이 통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시각에서 보여야 되고 어떻게 해석하고 대체 뭘로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자기 관점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경기가 어떠냐? 고용이 어떠냐? 경기와 고용을 표현하는 통계가 맞냐 그르냐를 가지고 정말 모든 게 다 혼란에 쌓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논쟁들이 아마 2020년까지 진행이 될 거고 우리 정의당도 이런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후에 대책을 한번 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하려고 한 얘기는 이런 통계 관련된 얘기들이나 경기 지표 관련된 문제들이 아니고 이 각각에 쌓여있는, 이 각각에 포함되어 있는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길래 경기와 관련된 문제들, 고용과 관련된 문제들,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 이론, 역사 이런 것들 다 한 번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제가 크게 우리나라 경제를 좀 한 번에 볼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뽑아본 키워드는 4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성장. 뭐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저성장 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경제의 집중, 경제력의 집중 문제, 재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력 집중, 특히 재벌로 표현되는 경제력 집중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불평등,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뭐 너무 잘 아시죠? 예, 뭐 이런 문제들. 우리나라 뭐 불평등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보면 어디서나 1등을 하는 나라인데요. 불평등에 관련된 문제. 마지막으로 미국.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뭐 우리 스스로 발전한다기보다 특히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그것들까지도 한번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성장입니다. 먼저 저성장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1인당 GDP 그래프입니다. 나중에 머릿속에 한번 나중에 이런 그래프를 그려두시면 편한데요. 우리나라 1인당 GDP를 20세기 초부터 한번 재본 겁니다. 20세기 초부터 해서 1911년부터 쭉 1인당 GDP를 그려본 건데요. 보시면 그래프가 재미나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냐면 이때까지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비슷하게 살다가 1960년대 후반쯤에서 흔히 말하는 고도성장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고도성장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때 쫙 성장을 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건 이 당시에 성장한 나라인데요. 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계신 우리 당원 동지들, 활동가 동지 여러분 대부분 이때 사신 분은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다 요때쯤, 요때 뭐 늦어서도 요때쯤 이제 태어나셔서 시작을 하셨고 대체로 이제 아무래도 젊네요, 확실히. 대부분 다 요때쯤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아왔는데,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살아온 세대, 저희가 살아온 시대라는 게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보면 굉장히 유례없는 특별한 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저희는 고도성장이라는 거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고도성장이라는 것, 이렇게 성장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시대를 살아온 세대예요. 너무 당연한 시대에 살아온 겁니다. 이거 한번 1000년 뒤로 볼까요? 1000년 뒤로 해서 900년까지 갈까요? 비슷합니다, 그래프. 별 차이 없어요.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가다가 이때부터 7% 성장을 한 건데 거의 연평균으로 따지면 7% 이상을 성장을 한 건데, 자, 저희가 살아온 시대라는 거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자, 이게 우리가 뭐 인문학적 표현처럼 많이 쓰려 하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 뭐냐면 70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흔히 경제학에서 경제가 2배 성장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를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내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70을 나의 평균 경제 성장률로 나눠주면 됩니다. 제가 나이가 좀 40인데요. 사실 40 조금 넘는데 40인데 제가 살아온 시대를 한번 평균 경제 성장률을 측정해 보니까 1인당 GDP로 7%더라고요. 7%면은 70을 7로 나누면 몇이죠? 10. 10년이면 경제가 2배 성장하는 거예요. 보통 7% 성장을 고도 성장의 기준으로 삼는데 7% 성장하면 10년이면 경제가 2배 성장, 강산이 변하는 거죠. 강산이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요때. 우리 조선시대를 포함해서 신라시대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 산업화 이전에 경제성장률을 측정한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뭐 소설에 나온 거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실제적인 경제 지표는 없지만 유추를 해서 측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20세기 전에 경제성장률 몇 %였을까요? 0.07%라고 해요. 경제가 2배 성장하는데 몇 년이 걸려? 그러면? 몇 년일까요? 0.07%면? 1000년. 강산은 100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강산이면 1000년이 변한다. 이런 게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때 한번 이거 좀 비유긴 하지만 이게 선덕여왕때인데 아무래도 드라마라서 역사적 고증이 정확히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자, 선덕여왕 때랑 이게 1000년 후죠. 1100년 후입니다. 정조 때입니다. 정조 행차 때인데 보면 가마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왕관 쓰고 다니고 의복도 대부분 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1100년 흘렀는데 요때 요로 타임머신 타고 가도 비슷해요. 우리가 1000년 후로 타임머신 타고 가면 굉장히 어렵겠죠, 사는데. 보통 SF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미래로 가면은 굉장히 어렵게 살잖아요. 이게 낯설잖아요. 이 당시에는 안 낯섭니다. 신라에서 경주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1000년 후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경주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정도로 사실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세기 초까지도 비슷했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고 이게 대체로 의복이라든가 생활 습관이 대부분 다 생활 패턴이 비슷했는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저성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성장이라는 겁니다. 되게 사실은 우리 생활, 우리가 살아온 시대 입장에서 보면 저성장이라는 게 잘 납득이 안 되고 뭐지? 저성장 그냥 성장률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성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사회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치관이라는 게 우리 때는 지금 저희 시대는 이노베이션이 당연한 거죠. 세상은 혁신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돼. 그죠? 야, 난 이노베이션 해야지. 나는 옛 것을 지킬 거야. 그러면 너 뭐냐? 라고 하지만 이 시대의 기본 정신은 뭐죠? 옛 것을 지키는 거예요. 옛 것을 지키는 거. 사회가 안 변하니까. 가치관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게 저성장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되는 시대라는 게 이와 비슷한 시대라는 거죠. 자, 이런 비슷한 것들을 옛날만이 아니라 현재도 근대에도 겪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 보시면 이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인데 1인당 경제 성장률이고 이 녹색이 아르헨티나, 맨 밑에 있는 게 필리핀입니다. 보시면 60년대 보면은 우린 필리핀보다 조금 못 살았고 아르헨티나에 비해서는 한참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자, 시간이 갑니다. 가면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자그마치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없어요. 그 시기가 그 시기예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요즘 몇 년들에 좀 경제가 성장하긴 했지만 거의 40년, 50년 가까이 1인당 GDP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일 있죠. 필리핀 가면 아직도 2차 세계대전 그 당시 즈음에서 나왔던 자동차들, 지푼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돌아다닙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를 보셔도 갔다 오신 분들이겠지만 1960, 70년대 세워진 건물과 빌딩과 지하철이 지금도 그대로 다닙니다. 그대로 다녀요. 40년 동안 사회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건 그 차이가 없어. 근데 저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될까요? 흑백 TV일 테고 차도 없을 테고 그죠? 아마 지금 살다 보면 스마트폰 이런 건 뭐 꿈도 못 꿨을 텐데요. 자, 그 정도의 차이가 사실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는 게 우리 사회가 얘기되는 게 뭐냐면 저성장이에요. 어떤 저성장이냐? 자, 이런 겁니다. 이게 흔히 잠재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 고용하에서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일하는 완전 고용 상태에서 실업이 없는 상태에서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2016년 쟀을 때는 2016년에 한번 재봤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3%, 2.5%, 1.8%, 1.4%가 나온 겁니다. 2020년 되면 2%대로 떨어지고 이제 한 20년 지나면 1%대, 한 30년 지나면 20년 좀 넘게 지나면 1%대 하반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다시 쟀어요. 2018년 초에. 이게 얼마 나왔을까요? 2.8로 떨어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 3%포인트, 0.3%포인트씩 떨어져요. 이거는 2.2, 여기는 1.5, 여기는 1.0이 됩니다. 2년 후에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모든 면면 높아진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측정할 때마다 계속 낮아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2020년쯤 재면 아마 2.5,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2, 여긴 1, 여기 뭐 0점 몇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 앞으로의 성장이라는 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갑자기 아내가 도망을 가서 애를 데리고 왔는데 제 옆에 있습니다. 6살 아이인데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끔찍한 게 있습니다. 저는 7%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40년인데 제가 태어났을 대비 지금까지 몇 배 성장을 했냐면 16배 성장을 했어요. 10년에 2배씩이니까 2배씩 4개 했으니까 16배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랑 지금이랑 16배 잘 살아요. 그런데 제 아이가 만약에 1%, 2%나 1% 성장을 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제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강산이 변하는 걸 한 번 보든지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아이는 그냥 태어났을 때랑 제 아이가 할아버지 됐을 때랑 죽을 때랑 비슷한 사회에서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나라가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저성장 사회라는 겁니다. 자, 저성장 사회가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냥 뭐 지금 정도면 됐지, 편하게 살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무소유, 이제부터 그냥 마음의 평온을 얹으면서 살자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젊은 세대가 아마 저희가 이런 얘기 하면은 아이고 지들은 마음대로 누려놓고 지들은 16배 성장하고 마음 편한 얘기하네 라고 욕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성장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분배입니다. 성장이 되면 파이가 커지는 거죠? 분배가 편해요. 아무리 사회 구조가 불평등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이가 커지면 나눠 먹을 게 있습니다. 좀 더. 재미난 일들이 있었죠. 2012년에 박근혜가 당선될 때 그 신문기사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저도 뭐 이렇게 지역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근혜를 많이 찍었더라고요. 생각보다. 야, 우리 입장에 제 입장에서 납득이 안 돼요. 저희라면 노동 탄압이고 완전 노동시장 유연하고 완전 기업 측에서 할 건데 오히려 저소득층 내지는 특히 50대, 60대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찍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찍었냐 했더니 어차피 사회 변화 안 되는데 성장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응? 이런 겁니다. 성장이 안 됐을 때 분배를 조정하는 것들은 어렵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체감으로. 안 변하거든요, 실제. 왜 안 변할까요? 성장이 됐을 때는 성장분에 대해서 야, 이 앞으로 우리가 10개를 더 갖게 되는데 이 10개에 대해서는 우리 좀 더 저소득층,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6개를 가져가고 살기 좋은 사람들이 4개를 가져가자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10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조정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없는 사람들 예. 먼저 아, 예. 그건 이제 선이고 실제 가정은 있는 사람 걸 뺏는 겁니다. 뺏는 거예요. 기존에 가진 사람들 걸 뺏는 거예요. 그거 말고 조정수단이 없어요. 성장이 아니니까. 파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파이의 분배를 올리면 있는 사람 걸 뺏어야 돼요. 흔히 말하는 기득권이라고 하죠. 기득권 측이 가진 것들을 뺏어야 되는 겁니다. 뺏지 않으면 분배가 개선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걸 뺏기나요? 우리 요즘 문제가 된 유치원 사태, 유치원 회계 사태 보시다시피 아주 우리 그냥 인원도 뺏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결사항전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걸 뺏기지 않기 위해 결사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몫을 뺏기지 않다. 성장을 할 땐 이 문제가 덜해요. 성장하는 걸 갖고 나누면 되는데. 그런데 성장 않지 않는 사회에서 분배라는 건 굉장한 사회적 갈등을 동반을 합니다. 뺏어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뺏는 거예요. 진짜 이건 그냥 힘으로 뺏는 겁니다.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 이런 분배를 둘러싼 갈등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요. 두 번째, 당연히 고용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특히 누구 고용일수록? 청년 세대 고용일수록.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존의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성장이 되질 않지만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갈 일자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성장 사회가 일찍 돌아온 유럽이라든가 남미 같은 경우는 청년 실업률이 기본 20%, 30% 하는 겁니다. 응? 저성장이 되면 고용이 늘질 않아요. 자, 성장이 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인당 노동 생산성이 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성장이 늘지 않는다는 건. 자, 노동 생산성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로 고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야, 고용이 문제다. 기업들아, 고용해라! 라고 해서 고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윤이 줍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매출이 증가하거나 생산성이 늘어나는 게 아닌데 고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이 줄입니다.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윤이 줄어요. 자, 이윤이 감소하는 걸 감내해라. 자, 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감내를 하겠죠. 그런데 계속 저성장이야. 10년 동안 저성장이야. 이윤이 계속 줄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흔히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본이 떠나죠. 도망을 갑니다. 자본이 도망을 가든지 망하든지. 이런 사태들이 장기간의 저성장 시대에서 고용을 늘릴 수 없는 굉장히 구조적인 이유예요. 어쨌건 자본주의라는 걸 유지하는 한 기업의 이윤이라는 게 시장을 조직하는 원리인 이상 이게 관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용 문제라는 게 답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 두 가지. 분배와 고용 문제가 합쳐져서 마지막 결정타를 때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최고죠. 저성장 시대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이거입니다. 뭐냐면 세대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왜냐하면 분배에서의 약자도 분명 그녀 다음 세대고 고용에 있어서도 다음 세대가 되다 보니까 세대 갈등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당장 이런 문제예요. 제가 이제 아이한테 야, 이 정도 됐으면 됐잖아. 만족하며 살아라. 그러면은 아빠한테 돌을 주지. 야, 너는 아빠 16배 성장했다며. 그렇게 막 펑펑 다 자기들이 성장할 때는 자기들이 그 성장의 과실을 자기들이 다 누려놓고 우린 뭐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도 있죠.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득권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이 됩니다. 특히 청년 세대일수록 기존 기득권에 대한 굉장히 비판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것들과 결합한 게 흔히 말하는 유럽의 우파 포퓰리즘입니다.
우파 포퓰리즘이에요. 우파 포퓰리즘 별게 아니에요. 우파 포퓰리즘 뭐냐면 기득권을 공격하라는 거죠. 한마디 슬로건으로 정리하면. 가진 놈들 말이라 기득권을 공격하라는 게 언제나 우파 포퓰리즘의 가장 슬로건이 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극단적 사례로 나왔던 경우도 있습니다. 우파 포퓰리즘, 이런 젊은 세대들의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노답 상황, 헬조선 상황, 헬나라, 완전 지옥 같은 나라에 대해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게 뭐였습니까? 1930년대. 예, 파시즘이에요. 독일의 파시즘이에요. 독일 파시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다운들이 기득권이 갖고 막 완장차고 한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가 하는 겁니다. 파시즘은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가 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기존의 기득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아주 폭력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죠. 저희도 그런 애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베 현상이라든가, 일베 현상도 그런 것들이고, 아주 그냥 굉장히 젊은이들이 안티페미니즘에서 여성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난민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당한 차별에서 정규직한다는 것도 왜 내가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니들이 뭔데 들어와서 이렇게 갇힌 대열에 서려고 하냐라고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다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갈등들이.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세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모든 정치 정당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대체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정당들이, 특히 우파 포퓰리즘들이 그런 것들 많이 장악해서 나가게 되는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런 게 대세죠. 요즘 많은 대세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답을 찾지 못하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의당이 어쨌든 젊은 세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젊은 세대의 정치적 지향을, 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돌을 던지자 쪽으로 가게 될지. 저들이 돌을 던지려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 변화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이 문제들, 이 저성장 시대에서의 세대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길 답을 찾을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사실 키를 쥐고 있는 우리 정당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정의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어 있는 국민연금도 그런 경우예요. 노후소득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저축과 다음 세대의 부양이죠.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게 기본적으로 노후소득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그 고도성장을 다 누려놓고 심지어 우리한테 부양까지 하라고 하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뚜껑 열리는 거죠. 야, 이들은 정말 염치가 없냐? 기존 세대 염치가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 건가? 자에 대해서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저성장일까요? 계속 이렇게 성장률이 쭉 낮아질까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 경제가 1인당 GDP라는 게 무한 성장할 수는 없겠죠. 대부분 어느 정도 고소득 국가나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면 당연히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들이 정상인데요. 그런데 해외에서 보기에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보통 선진국들이, 우리 유럽이라든가 미국을 포함해서 일본이라든가 선진국들이 2%, 3% 성장 밑으로 떨어진 게는 지금 소득으로 따지면 1인당 국민 소득이 4만 불 이상일 때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3만 불에 도달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3%가 무너진 거죠. 2%대로 가버리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합니까? 중진국 함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소득 국가가 되기 전에 이미 요성도 상태에서 그냥 성장률이 떨어져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추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자, 이 원인이 뭘까? 이 원인을 짚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급속도로 낮아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제조업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좋던 싫던 간에, 긍정하던 부정하던 간에 기존의 고도 성장이라는 건 당연히 수출 제조업 주도로 성장을 해온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보시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라는 겁니다. 80년대 우리가 박정희 때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중화학공업 설비가 2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확 한번 떨어졌었는데요. 이때 거의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이때 전두환이 뒤집어 엎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도 발생을 했는데요. 82년, 83년부터 해서 올림픽 유치도 하고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특히 요즘에서 3조 호황, 미국이 엔화의 가치를 강제로 높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3조 호황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80%대로 뜁니다. 그 이후로 98년의 외환위기, 2009년, 8년, 9년에 세계 금융위기로 잠깐씩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80%, 평균 80% 정도에서 지난 30년 동안 거의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문제가 생각합니다. 보시죠. 쭉 떨어져요. 지금 더 떨어졌어요. 거의 65%, 요 정도까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앞으로 5년, 이제 2018년까지 하면은 7년 넘게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7년 넘게 제조업 가동률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화라는 것들을 한 이후에는 한 번도 제조업 가동률이 이렇게 오랜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떨어진 적이 없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데 제조업이 죽어가니까 쭉 성장을 하다니까 당연히 성장률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수출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도체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이 뭐 늘어나고 몇 개월째 기록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게 다 뭐냐면 착시효과인데 반도체예요. 반도체 빼고 나면, 삼성전자 빼고 나면 나머진 다 최악입니다. 쫙 떨어져 가고 있어요. 뭐 석유화학이니 철강이니 잠깐 반등씩 하긴 하지만 중국 때문에 반등을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로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동률도 떨어지고 기존에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 제조업도 상당 부분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는 게 성장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제조업은 왜 이럴까? 뭔가 좀 하면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좀 이렇게 뭐 정책적으로 뭘 하고 되면 좀 나아지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쭉 성장률이 가동률도 떨어지고 수출도 떨어지냐? 그 원인이 뭘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추격 성장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70년대에 일본 기술을 베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자동차, 우리 지금 타고 있는 현대자동차, 미쓰비시 자동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80년대, 89년까지도 미쓰비시의 엔진을 다 수입을 해왔어요. 수입을 해왔습니다. 우리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선저량이나 건조량이나 이게 많다는 조선, 어디서 배워왔죠? 예, 가와사키 중공업,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본 중공업에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 포항제철 어디서 가져온 거죠? 일본 제철 그대로 들고 옵니다. 고도사비. 다 마찬가지.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반도체도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도시바 반도체 거 비슷하게 따라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제조업이라는 건 뭐냐면 70년대 일본 기술, 이미 일본이 검증한 기술을 막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엔진을 처음 만들게, 우리 스스로 처음 만든 게 몇 년이었을까요? 예, 91년이에요. 그때 처음 나온 자동차 이름이 엑센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엑센트에서 엑센트 우리 자동차 기술로 만들었다, 우리 엔진 만들었다 해서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막 했었는데 차는 안 예뻤죠? 그 당시 기억해보면 엑센트 별로 차는 안 예뻤는데 디자인이 문제다, 엔진은 따라갔는데 뭐 그때 그런 얘기 나오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따라왔습니다. 91년에 우리 자체 엔진을 처음 만들기 시작해서 일본하고 거의 그래도 비슷한 수준의 엔진을 만들기 시작한 게 언제면 2023년이에요. 그때까지 전까지도 만들긴 했지만 라이센스를 많이 지급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 3, 4년이 되면은 거의 엔진도 우리 스스로 다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조선, LNG선 일본 거 베껴온 거예요. 맨 처음에 베껴왔는데 80년대, 90년대까지 하다가 우리 스스로 자체 기술로 LNG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90년대 초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완전 일본을 앞질렀다고 얘기하는 게 역시 2001년, 2002년쯤입니다. 그쯤 되면 우리 기술이 이제 일본보다 나아. 추격을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의 대부분의 기술들이라는 걸 일본에서 가져왔는데 추격을 해왔는데 그게 2000년대 초중반 되면 대부분 다 따라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따라잡은 다음에 문제가 발생. 추격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말입니다. 추격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말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있죠. 달리기 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보통 그 전략 중에 하나가 1등1로 달리면 바람을 많이 맞으니까 우리 쇼트트랙 그런 거 잘하잖아요. 뒤에서 달리다가 마지막에 슝 해갖고 앞질러갖고 1등으로 들어가고 하는 건데 뒤에서 달리면 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받기 때문에 합니다. 추격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추격 성장할 때 장점은 뭐냐면 검증된 기술이에요. 미쓰비시 엔진이나 가와사키 중공업의 LNG선이라 다 기본적으로 있는 기술이에요. 검증된 기술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따라가는 거야? 수많은 인적 자원하고 자본재를 와장창 투입하고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막 따라잡는 겁니다. 리버스 뭐 뒤집어서 따라하던 뭐 하던 있는 기술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어떤 거냐? 다 따라잡았어. 다 따라잡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걸 하는 거야. 없는 걸. 이제 세상에 없는 걸 해야 돼. 가르쳐주지 않는 걸 해야 돼.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그 문제에 가장 먼저 발생을 해서 한번 산업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게 바로 조선입니다. LNG에서 다 따라잡았어. 다 했어. 하여튼 뭐. 근데 중국은 다 쫓아오죠? 중국도 우리랑 똑같이 추격 성장하면서 쫓아와. 우리 기술도 똑같이 해갖고 다 쫓아온다는 거예요. 자, 안 되겠다. 우리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해야 된다. 라고 해서 도전했던 게 뭐냐면 해양 플랜트라는 겁니다.
해양 플랜트라는 걸 도전을 하게 되는데 해양 플랜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급 기술의 해양 플랜트를 한번 도전해 본 겁니다. 근데 해양 플랜트라는 건 기술을 누가 갖고 있냐면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들하고 프랑스, 영국 같은 서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갖고 있어요. 70년대는 우리가 가면은 기술을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그리고 일부 정도 기술 이전도 했고 기술이 따라하는 거에 대해서 방관을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니들이 해봤자 뭘 해보겠어. 그런데 지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구소 셔터부터 다 잠그는 거예요. 핸드폰 찍어갈까봐 다 압수해야 되고 눈 가리고 들어가야 돼. 아예. 절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기술 쓰려면 라이센스비 내고 너 이거 따라하지 않는다는 각서도 쓰고 실제 기술 이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장벽을 쌌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배울 수가 없네. 야, 근데 우리가 한번 해봤지 않냐?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2007년부터 해양 플랜트를 와장창 한번 도전을 해본 거예요. 조선 3사가. 뭐 우리라고 못하겠어?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아이고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라이센스비가 계속 들어가게 되고 우리 기술로 한 걸 적용이 잘 안 돼. 해양 플랜트라는 건 그냥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설계 기술이 핵심이거든요. 설계 변경 기술이 핵심인데 그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각종 다양한 그 아주 심화된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게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를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가 더 쌓이네? 그러다가 2005년에 조선 3사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까지 구조조정하고 있죠? 지금까지 구조조정합니다. 도전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도전했다. 새로운 걸 해보겠다고 도전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따라간 거예요. 다 따라가고 나서 현대차 같은 경우 수소차도 좀 해보다가 전기차도 해보다 이렇게 쭉 해봤어요. 자, 이런 것들 막 이제 뭐 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재미나 현대차가 2012년부터 재미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2012년부터 현대차가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을 다른 일들을 합니다. 기존에는 기술을 R&D 비용이나 기술 투자나 설비 투자에 대해서 현대차가 세계적으로 탑5 중에 제일 많았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2012년부터 변화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2012년에 현대차가 다른 방식의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현대건설을 삽니다. 아니 자동차 기업이 왜 건설을 사? 자동차랑 집이랑 뭐 합체해서 뭐가 나오나요? 이거 퓨전이야 이것도? 뭐 자동차용 집이야? 그죠? 뭐 우리 자동차에서 살고 먹고 살고 캠핑카? 건설을 해요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샀냐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예요? 전대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꿈이다. 우리 잃어버려서 우리 선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대건설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일 하죠. 2015년, 16년에 뭘 삽니까? 한전부지 땅을 사죠. 3조짜리 땅을 갑자기 10조를 입찰 붙여갖고 탑니다. 10조 원에. 그래서 얘들이 미쳤나? 왜 갑자기 땅을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다 10조짜리 빌딩을 더 올리겠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그런 식의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최근에 보면 재미나요. 이게 이제 우리 현대 기아차의 투자 금액인데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폭스바겐 같은 예를 들자면 폭스바겐이 2017년에 R&D 비용으로만 쓴 게 12조 원입니다. 12조 원이에요. 미래형 자동차를 포함해서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개선을 위해서 12조 원을 썼는데 우리 현대자동차는 얼마 썼을까요? 2조 원 썼습니다. 10조 원은 어디 갔죠? 예, 소초동에 가 있네요. 땅에. 예, 그 차이가 10조 원은 거기다 막은 건데 왜 이러냐? 재벌이 부패해서 얘가 미쳐서 이거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라고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또 고민이 있어요. 안에 얘기를 들어보면. 자, 아까 추격 성장의 한계라는 거 관계가 있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10조 원을 자 그래 알았어. 그럼 니들 말대로 12조 원을 투자할게. 그럼 12조 원을 어디다 투자하면 좋겠냐? 내봐라. 내역을 한번 내봐라. 라고는 아무도 못 냅니다. 2조 원 말고 10조 원을 R&D에 쓸 데가 없어요. 자, 폭스바겐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조 원을. 기초과학을 포함해서. 다 씁니다. 근데 현대차는 추격 성장을 하는 그 기본적인 토대만 있지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한 지적이거나 연구나 이런 것들 토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0조 원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2조 원을 그래 현대차 폭스바겐처럼 써보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다음 년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넘어갈 정도에. 실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은 12조 원을 투자하면 그에 만한 라이센스라든가 지적 생산권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연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양성이 돼.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산이. 그런데 우리는 12조 원을 받으면 10조 원은 손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야, 이런 얘기다. 12조 원 하면은 우리는 아마 연구소에서 다 시바스리가 이런 거 양주 먹고 있을 거다. 10조 원으로. 할 게 없으니까. 뒤풀이 비용으로 10조를 쓰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할 게 없다라는 거야. 실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추격이 아니라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엄청난 인력 자원과
기초과학과, 다양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인프라와 투자를 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격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추격 성장 이후에 뭐가 나오지가 않는 가운데서 현재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자, 마찬가지 조선도 보시면 연구개발비 쫙 깎이고 있고, 중국이 우리보다 이제 두세 배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요. 쏟아붓고 있는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고 있고, 단순히 R&D를 해라, 뭘 해라라고만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린 추정만 해봤지 그 이상은 나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재미난 일들이 그나마 하나, 유일하게 추격 성장의 한계라는 걸 돌파한 산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딱 하나,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딱 그 분야 하나에서만 유일하게 기술 선도, 프론티어로 나선 거죠.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자로 나선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삼성전자 그런 얘기하죠. 초격차,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별 얘기가 아니에요. 프론티어로 가면 그만큼 써야만 유지가 되거든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거니까. 기술 따라갈 게 없는 것들을 자기가 해야 되면 그만큼 R&D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R&D 비용이. 사실은.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산업들은 그런 것들을 못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들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기계산업, 중화학공업이 더 그래요. 왜냐하면 중화학공업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론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상당 기간의 노하우라는 게 있거든요. 노하우라든가 이런 축적된 다양한 소재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 어려워집니다. 자, 이런 추격 성장의 어려움 속에서 기업들의 이윤율이라는 것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내가 투자한 돈 대비 얼마의 이윤을 버느냐가 기업들이 생산하는 이유죠. 뭐 우리의 조건 실현 간에 그게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가운데서 투자한 자본 대비 기업들의 이윤이라는 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3조 호황 때 조금 높아졌다가 90년대 쫙 낮아지다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하면서 그런 생산력, 경쟁력 없는 자본들을 폐기하고 인수합병과 해외 팔면서 약간 낮아졌다가 다시 2009년부터 쫙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격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수익은 줄어들고 가동률도 떨어지고 뭔가를 그 다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음 걸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나 능력은 없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의 제조업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고 경쟁력, 국제 경쟁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수출도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성장률 자체도 확 떨어지는 거죠. 계속. 확 떨어지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기술적인 추격 성장의 어떤 산업적인 한계로 인해서 떨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늘어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사람들이 많아지면 노동 투입을 늘려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성장률 역시도 사상,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답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저성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업의 추격 성장의 문제, 추격 성장의 한계 속에서 이윤율도 저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답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게 우리 현재 저성장 상황이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웬만한 정책 갖고는 전혀 변화가 안 돼요. 제조업 뭐 여러 가지 뭐 어쩌고 저쩌고 정책 나온다, 뭐 한다 이런 것들 거의 다 사실은 통용이 안 됩니다. 현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이제 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 재벌 문제, 경제 집중력 문제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재벌들의 경제적 집중력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30대 기업의 집중력이, 순이익이, 30대 기업 집단의 순이익이 전체 기업 중에 80%를 차지하고 순자산, 자본 역시도 절반 이상이 30대 기업이 집단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재벌 경제죠. 재벌을 위한 경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 그 다음 내용은 좀 더 어려운 내용이 펼쳐집니다. 재벌 문제도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재벌 문제가 나와요. 뭘까요? 삼성 문제입니다. 또 삼성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격 성장의 한계를 벗어난 게 누구밖에 없어? 삼성. 그렇다 보니까 삼성이 돈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벌고 나머지는 못 버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이 탐욕스럽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이 너무 탐욕스러워서 이런 문제를 넘어섰어요, 이미. 나머지들은 사실은 이미 경쟁력, 국제 경쟁력이라는 건 상당히 사실 찾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더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만 유일하게 그 선을 돌파하다 보니까 삼성이 돈을 많이 버는 건 당연한 일이야. 어느 정도 볼까요? 이제 30대 재벌이라고 부르면 틀린 얘기예요. 삼성과 나머지 재벌. 삼성과 기타 등등. 라고 불러야 사실 맞습니다. 30대 재벌도 그래서 삼성과 29대 재벌로 불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이 순이익이 얼마야? 절반이 넘고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돼가요.
30대 재벌가에서도 삼성이 절반이에요. 우리나라 기업 전체로 따져서 상장사 전체로 따져서 삼성의 이익이 30%입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거의 삼성을 빼고 나면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돼요, 실제로. 수출도 마이너스가 되고, 하여튼 이런 정도가 될 정도로 삼성의 비중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제 재벌 문제라고 하기도 그렇고, 삼성 문제와 나머지 대규모 기업 집단 문제들이 나머지 재벌의 뭐 등등의 문제라는 것들로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D 비용 쓰시는 것만 해도 우리 연구 투자비만 해도 세계적으로 보면 탑10 안에 삼성전자는 3위 정도 들어갑니다. 거의 뭐 미국 기업하고 들어갈 정도로 유명하죠, 삼성전자. 이게 흔히 말하는 선두, 기업 프론티어를 유지하는 투자 비용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다 실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투자를 하면 100조는 버리는 겁니다. 130조 투자하면 실제 프론티어로 가게 되면 100조는 실패 비용이에요. 매몰 비용이거든요.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지만 프론티어가 되면 살 수 있는 거고, 뒤에서 쫓아가면 그렇게 쫓아가기 더 어려워지는 사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건데요. 삼성만 돌파를 하다 보니까 재벌 문제도 삼성 문제가 됩니다. 자, 어려워지죠.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나와야죠. 예전보다 더 어려웠어. 왜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냐? 자, 우리나라 재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수출 대기업, 수출 재벌들이죠.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뭐 현대차라든가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식의 수출 제조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번 재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재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유명해진 한진중공업이라든지 뭐 GS라든지 뭐 지금은 반도체 때문에 좀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 SK라든지 정유, 통신, 항공, 뭐 유통, 건설 이런 내수에서의 특정 시장을 독점하거나 정부에서 독점권을 받아서 재벌이 된 애들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후자, 아까 말씀드린 내수에서 어떤 특정한 독점력을 가지고 재벌이 된 애들은 제가 보기엔 편해요. 개혁하기 내가 보기엔 마음먹기 나름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먹기에 따른 거지 재벌 개혁하는 게 어렵지 않아. 아, 우리 뭐 까놓고 얘기해서 한진중공업,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아시아나항공 저희가 해도 그만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정의당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특별한 그거 없어요. 어차피 노선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항공사의 독점 문제지, 독점으로 인한 그 권력 문제지,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거나, 어마어마한 뭐 다른 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를 들면 뭐 현대오일, 내지 뭐 GS오일, SK 뭐 오일, 뭐 주유소도 있잖아요? 주유소들 저희가 해도 되죠. 농협도 하잖아요. 농협 주유소도 있고, 우리 가끔 뭐 협동조합 주유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정의당이 마음만 먹기에 따라서 이건 다 우리가 한다라고 해서 다 점거를 하셔갖고 뭐 우리가 운영을 해갖고 해도 딱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 진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먹기 문제고 실제 소유권의 문제지 그 자체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자, 그래서 내수 독점 기업의 문제는 편해. 그런데 문제는 수출 문제죠. 수출 대기업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수출 대기업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이 있냐면 우리가 그걸 운영할 능력이 없어요. 민중들이. 국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야? 추격 성장이 지금 제한에 걸린 건데 그걸 돌파할 실력이 우리가 그 대안이 있어? 없다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이 수출 재벌의 문제는 단순히 소유의 문제나 어떻게 보면 분배 문제 이전에 이 자체가 걸린 문제. 이 자체가 이미 성장의 한계에 걸린 문제, 그와 동시에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재벌 문제에 대한 답을 내기 어려운 건데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건들 수도 없어요,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를 잘못 건드렸다 삼성이 잘못된다는 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랑 비슷하게 돼가는 거니까요. 이제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다. 이번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대법 가거나 하면은 대법관들이나 특히 이재용과 관련된 재벌 총수와 관련된 거 건드리려면 우리 법관들이 벌벌벌 떨 거예요. 단순히 나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나쁜 측면도 있죠. 그죠? 삼성 돈 먹고 뭐 이렇게 나쁜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삼성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 거라는 보고서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읽고 나면 정말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삼성을 건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런 문제들이 지금 더 재벌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중소기업을 제조하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재벌을 개혁하고 재벌 개혁의 일종의 대안으로서 재벌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통한 다양한 생태계들을 육성하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이 얘기는 사실은 맞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자, 흔히 말해서 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가지고 금융을 가지고 소재를 만들고 부품을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들고 납품을 하는 물류를 통해서 이동을 시키고 판매지로 판매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사후 서비스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제조업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죠. 한번 삼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까요? 금융!
삼성생명이 우리나라 은행 취급, 그러니까 예금 취급을 하지 않는,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 중에 넘버 원입니다. 돈 제일 많아요. 자, 금융부터. 원래 삼성은 옛날부터 금융기업이었죠. 예전에 굉장히 금융이 강한 기업이었습니다. 소재, 반도체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소재들도 뭐 LCD니 뭐 이런 소재들도 기본적 반도체 대부분 다 합니다. 부품, 삼성전기, 삼성 SDI 통해서 11개 넘는 계열사들이 부품을 다 실제 핵심적인 부품은 다 만들어요. 수입하거나 자기가 직접 만들고. 완제품, 뭐 삼성전자 다 만들죠. 뭐 핸드폰부터 시작을 해서 TV, 세탁기 다 만듭니다. 삼성전자 로지스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넘버2 물류회사예요. 못 들어보셨겠지만 삼성전자 로지스라는 회사가 물류를 담당하는 액수로, 매출액 액수로 넘버2입니다. 삼성전자 로지스라는 물류도 다 합니다. 판매, 삼성전자 리빙 아시죠? 하면 직접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직고용된 삼성전자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서비스도 직접 합니다. AS까지 직접을 해요. 금융부터 마지막 AS까지. 삼성이 모든 전 과정을 삼성의 계열사들이 다 직접 합니다. 현대차도 보시죠. 삼성,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두 명사 직접 가지고 있고, 심지어 현대차는 철강소도 갖고 있죠? 제철소를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포함해서 현대제철 관련한 계열사만 4개가 있습니다. 부품,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모, MCT 등등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현대의 핵심적인 11개 부품 계열사들이 핵심적인 부품은 다 직접 만듭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완성차를 만들고, 현대글로비스가 우리나라의 넘버1 물류회사입니다. 넘버1 물류회사예요. 배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출도 직접 합니다. 자, 현대 영업소에서 직접 판매하고 현대 서비스에서 실제 AS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특징은 뭐냐면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통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나중에 혹시 기업의 역사라든가 이런 책을 한번 뭐 다른 것들 한번 차보시면 재밌는데, 전 세계 자동차 기업의 역사 따지자면 예전에 저 뭐 유럽의 르노라든가 뭐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자동차 기업들부터 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자동차 기업까지, 자동차 기업 150년사를 통틀어서 자기가 직접 철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걸 실제 배로 실어서 나르는 애는 현대자동차 유일해요. 정말입니다. 현대자동차 유일해요. 자기가 철도 만든 다음에 실제 자기가 직접 실어서 수출해. 자기 배로. 유일합니다.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GE, 우리 에디슨이 만든 당시에 GE를 보면서 지멘스 등등 유럽의 모든 전기회사, 전자회사들을 통틀어서 반도체도 직접 만들고 부품도 직접 만들고 심지어 AS까지 직접 하는 데는 삼성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이게 경이로워요. 기술이 경이로운 게 아니야, 우리는. 이게 경이로워. 이 부분이 경이로워요. 수직 계열화를 어디 이렇게까지 완벽하겠냐. 자, 이 수직 계열화라는 건 상당한 힘이죠. 힘입니다. 왜냐면 이 중간에 빠질 이윤들을 자기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중간에 빠질 수 있는 이윤들, 마진들을 자기가 다 취할 수 있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단점도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위기가 닥치면 말입니다. 잘 나갈 때는 이게 최고인데 위기가 닥치면 손실도 모든 부분에서 다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는데, 어쨌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문제가 있어요. 중소기업을 육성하자. 중소기업을 통해서 하자. 어쩌고저쩌고 개발 개척하자. 최소한 수출 제조업에서는 별로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이라는 게 뭐고 다 뭡니까? 사실 산업에서의 여기 생태계라는 게 뭐예요? 이 양쪽에 퍼지는 거예요. 이 각각의 단계에서 실제 협력사라든가 등등이 퍼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모든 전 과정을 누가 해? 재벌이 직접 해요. 중소기업은 뭘 하는 걸까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재벌, 자기가 직접 하기 싫은 거. 노동 집약적이거나 굳이 외국에서 기술을 사와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갖고 굳이 하기 싫은 것들, 이런 것들만 외부로 뺍니다. 자동차 산업 한번 볼까요? 중소기업,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워낙 구조조정 사업장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사 관련해서 한 해만 자문을 한 20개 넘게 합니다. 지금도 자문하고 있는 사업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문제가 닥친, 구조조정 위험에 닥친 두 사업장인데, 하나 사업장은 우리 피스톤 링이라고 해서 링이라는 걸 만드는 거냐, 엔진 부품을 만드는 건데, 이 엔진 부품을 한 200명 넘는 직원들이 해서 열심히 만듭니다. 자, 그런데 재미나요. 우리나라에서 반독점이에요. 여기 두 회사만 만들고 있는데, 엔진링을, 피스톤링이라는 걸 두 회사만 만들고 있는데, 이 두 회사가 기술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소재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어디서 사오는 걸까요? 일본에서 사오는 거예요. 소재를 일본에서 사와서 가공만, 절삭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 두 회사 연구소에는 몇 명이 있을까요?
예, 보니까 연구소 직원이 한 기업에는 한 50명 정도 있고 다른 기업에 한 15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보다 좀 작은 기업에. 야,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우리 자체 기술을 갖춰보자 라고 해서 자문을 했더니 갑자기 저를 연구소로 데려가더라고.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여기 연구소냐 했더니 갔더니 연구소는 간판만 있고 사람이 없어. 어디 가 계십니까? 현장 가 있대. 현장과 밀접해서 연구를 하시는군요. 아니요. 라인 타고 있대요. 이거 왜 할까요, 연구소? 우리 중소기업 연구소들이 대부분 제조업 중소기업 연구소들이 이런데 일종의 세제 혜택 때문에 연구소를 만드는 겁니다. 세제 혜택 때문에. 실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소재 하나 개발하려면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또 수천억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연구 인력이 있어야 돼요. 수십 년, 내지는 짧으면 몇 년이겠지만 길면 십수년 걸리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연구들은 지금 다 뭐가 걸려 있을 거예요? 다 특허권이 걸려 있습니다. 유럽을 포함해서 모든 게 대부분이 다 특허권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특허가 없는 건 현대차가 다 한 거고요. 현대차가 다 한 거고 지금 하는 건 다 특허가 걸려 있구나. 10년,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의 라이센스를 갖고 사와서 해야 되는 것들만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재벌을 개혁하고 재벌을 개혁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제가 보기엔 현실하고는 좀 많이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이제 광주에 있는 하나 회사인데 전라도에 있는 회사인데 우리 자동차의 부품 보시면 앞에 등 있죠? 등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용 전기 등인데요. 등인데 예전에는 백열등으로 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LED 등으로 바뀌고 있죠. 이것도 재미납니다. 우리나라 LED 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우리 들어가는 LED 등은 다 수비입니다. 그 LED 등을 가지고 모듈이라고 하죠. 그 옆에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 부품들 이런 걸 끼워서만 만드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해요. 우리나라가 백열등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근데 백열등은 사라져가고 있죠. 근데 LED 등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제가 했더니 LED 등 하나 개발하려면 그 자동차용 LED 등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3천억, 4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연구 인력도 기본적으로 100명, 200명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 연구소에는 50명이 있는데 50명이 다 실제 백열등을 만들고 계시네. 예, 힘든 거예요. 사실 그만큼의 기술을 현재 이미 선진국이 이만큼 달려가 있는 기술을 따라간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선진국의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150년 전부터 만든 거예요. 보통 선진국의 중소기업이라는 건 벤처기업이 아니라 제조업에 특히 기계나 이런 것들 중소기업은 뭐냐면 아주 오랜 기간 도저히 돈으로도 따라서 갈 수 없을 만큼의 숙련과 축적된 기술, 노하우 그리고 그만한 특허권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을 가지고 간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인 거예요. 자, 그게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인 거죠. 자, 재벌. 아까 말씀드린 재벌 자체도 추격 성장에 걸려 있어. 반도체 빼고 다 걸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중소기업은 더 심해. 기술 수준이나 사실 그런 것들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재벌이 잘못되면 중소기업들 여기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현대차가 잘못되면 우리나라 부품사가 독자적으로 수출해 어디다? 누구에게? 무슨 기술로?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대체로 다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펼쳐지고 뭐 액수로 보나 실제로 장비율이나 기계 설비로 보나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이라 아까 말씀드린 뭐 재벌 문제들을 재벌을 후려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조업의 그냥 상황으로만 보자면 아주 어려운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 다른 측면 또 하나 이제 맞지만 세 번째 얘기했지만 경제적 불평등 있죠. 뭐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임금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위 10% 임금으로 상위 10% 엔트리가 얼마일까요? 5억 이상이 아닙니다. 7,500이에요. 7,500에서 8,000이에요. 생각보다 적죠? 생각보다 적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10%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네, 상당히 근속이 높으신 분들이 지금 7, 8천 이상을 받죠. 우리나라 150에서 한 200만 정도 있는데 이 정도 분들이 실제로 상위 10%고 5천만 원 이상 이 정도 받는 게 또 한 150만 명 이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3,500만 원 이하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임금 한 3,500만 원 얘기를 하는데 그 이하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자영업자, 일종 자영업까지 치면 이 부분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이 냈죠. 1,800만 원 이하 받는,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노동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심각하죠. 그래서 뭐 실제 3,000만 원 이하 받는 노동자를 어림충념 해도 1,700만 명이 정도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저임금 사회다. 거의 라고 얘기를 된 거죠. 이렇다 보니까 최저임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실제 국민 임투가 되는 게 임금 투쟁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있고 청년들 같은 경우 특히나 더 이 대목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 유명합니다. 모든 부분에 걸려서 그런데요. 수출과 내수가 그렇고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격차가 크고 고용 형태로도 격차가 크고 성별로도 크고 직종으로도 큽니다.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 그냥 어떻게 재셔도 돼요. 커. 임금 격차를 어떻게 재야 되지 그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재도 크다. 우리나라는 남녀로 재던 직종으로 재던 산업으로 재던 나이로 재던 심지어 나이도 잽니다. 우리나라의 나이별 임금 격차가 세계 최고예요. 왜냐면 우리는 호봉제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나이별로 임금 격차도 크고 학력별 임금 격차도 최고 큽니다. 재미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격차를 잴 수 있는 게 임금 격차.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까지인데 하여튼 이 정도 선에서 대부분 다 크고 성별 임금 격차도 유명하죠. OECD 압도적 1위, 14년째 1위. 우리나라가 하나의 수치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1등한 게 이게 아마 최고일걸요? 성별 임금 격차? 굉장히 OECD 지표 중에 거의 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1등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임금 격차가 큽니다. 자, 그럼 이런 임금 격차는 왜 커졌을까?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동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특히 규제가 없습니다. 흔히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규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규제는 무규제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비규제라고 얘기해야 된다. 비규제가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규제가 있어도 안 지키는 거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규제가 있어도 안 지키는 거다. 실제 그렇죠? 노동법으로 감옥 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생각보다. 특히 뭐 부당노동에 노조 탄압해서 감옥 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한 노동운동 한 지 한 10년 되는데 10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저 천하의 유성기업이라고 유성이라는 사장 한 명 그 구속되는 거 보고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뭐 최저의 임금 체불을 해도 사실 잡혀가 잘 안 잡혀가도 웬만해서 다 도망가고 뭘 해도 잘 안 잡혀가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흔히 뭐 기득권이나 보수 언론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너무 규제가 많고 엄격하고 경직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보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 노동시장 경직돼 있다, 안 경직돼 있다. 유연하다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하나는 뭐냐면 근속입니다. 평균 근속이에요.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근속이 길겠죠. 이동이 잘 안 될 테니까.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하면 근속이 짧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근속이 짧은데요. 한번 비교해보죠. 미국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미국은 노동시장이 최고 유연한 나라죠. 규제를 할 게 별게도 없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뭐 대통령까지 나와서 You are fired 하면 그냥 막 잘리는 나라잖아요. 그죠? 너는 해고야. You are fired. 이게 뭐 일상 원리가 되니까 그냥 진짜 해고야 하면 짐 싸들고 가야 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캐비넷 이렇게 좀 종이 박스에다가 맨날 이렇게 뭐 담아가고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자, 한번 보죠. 평균 근속이 얼마나 됐지.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이 7.7년, 1000인 이상도 7.7년. 비슷하네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확실히 다 잘리니까 유아파이어도 되니까 7년은 다니나 봅니다. 뭐 누가 됐든 7년이 되는 건데 자, 한번 한국으로 가보죠. 한국은 90인 이하는 2.1년입니다. 여성 노동자 같은 경우 더 심해서 1.6년이죠. 300인 이상 돼야 그나마 미국보다 좀 낫고 300인 이하면 대부분 미국보다도 훨씬 더 근속연수가 짧습니다. 고용 형태로 볼까요? 파트타임이라도 미국은 5년을 다녀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다닐까요? 2년 다닙니다. 2년 다녀요. 학력으로 볼까요? 중졸 이하에도 5년은 다니는데 우린 2년이죠 또. 심지어는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여성이 비정규직에다가 어디야? 중소기업, 조그만 소기업에서 일한다 그러면 뭐 1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길어야 2년, 3년이 최대치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 갖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노동자들은 유목민이다. 계속 기업을 유도하는 거죠. 실제 공단이라든가 중소기업들 많이 밀집돼 있는 데들, 내지는 기업들 보시면 그렇죠? 매일 이동해 다닙니다. 매일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그냥 거대하게 이용해 다니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그 비율이 훨씬 더 심한데요. 자, 뭐가 더 유연한 걸까요? 우리가 더 유연하네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규제가 있더라도 지키질 않습니다. 실제로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하더라도 이런 데들의 기업 같은 경우 비정규직과 차이가 없죠. 사실은 중소기업, 그 작은 기업으로 갈수록 비정규직 차별이 없고 노동시간 규제 뭐 52시간이면 어떻고 60시간이면 어떻고 100시간이면 어때? 체불임금 요즘 포괄임금제라고 하죠. 대체로 다 임금에서 그냥 퉁치자. 포괄임금제를 우리말로 하면 퉁치는 임금인데요, 그냥. 퉁치는 임금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퉁쳐서 우리 이 정도로 하자라고 해서 사실 노동시간 규제도 사실상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나온 게 나오는데요. 다만 물론
대기업의 경우는 좀 상황은 다릅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유노조 대기업, 유노조 공공기관의 경우는 다르긴 하죠. 왜냐하면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진짜 두 개의 국민이 산다. 한 개의 국민은 스웨덴에 살고 있으며 다른 국민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정도에 살고 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 대기업에서 누리고 있는 실제로 고용의 안정성을 포함해서 상당합니다. 평균 연봉이 한 7,500 이상 되고, 그죠? 7,000에서 보통 가면, 초봉은 좀 낮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가면 7,000 이상을 받게 되고, 우리 대기업에서 우리 금속노조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학자금이 자녀 무제한 다 학자금이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포함해서 가족, 1척까지는 의료비도 전액 지원이 되고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고액연금, 임금까지 해서 흔히 말하는 무상 시리즈를 완성했죠. 스웨덴보다 나아요. 실제로. 살 수 있는 게, 실제 누릴 수 있는 게 스웨덴보다 낫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은 다르겠지만. 하지만 반대로 여기로 가면 좀 심각하죠. 아무런 노동 규제도 없고 임금도 거의 최저임금, 무조건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이 뭐예요? 최고임금으로 살고 있고 계속해서 고용은 불안정하고 사회적인 보호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언제나 헬조선인 상태로 살게 되니까 그냥 두 개의 국민이 있다라는 얘기가 농담이지만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게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엔 노동시장 규제가 특히나 이쪽이 약하기 때문이죠. 굉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대기업이나 어디서 자기가 보호를 받고 있는 곳에서 밀려나면 그 다음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헬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하고 헬밖에 없어. 스웨덴하고 필리핀밖에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밀려나기 위해서 끼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보통 개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어마어마한 비규제 상황을 오히려 규제를 늘리고 높이는 거죠. 중간치를 높여서 그리고 너무 많이 가진 것들은 조금 낮추더라도 중간치를 높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나눠보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위에 가진 못도 때려 부수는 거죠, 그냥. 너희도 무규제고 무노조 상태로 살아라. 너희도 일로 내려와. 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개혁이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 노동조합이 또 한편에 있어요. 인생학적 문제. 왜 그러냐? 자,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는 정말 어렵게 이런 여러 가지 배고파 못 살게 해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노동조합, 현재 민주노조 운동이라는 걸, 민주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노동조합은 80년에 전두환이 만든 제3자 개입금지를 포함해서 기업별 노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무조건 기업별로만 해야 된다는 규제들이나 실제 그런 식의 정권들이 특히 군사정부에서 어마어마한 폭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체계는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입니다. 기업 내에서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 단체협약은 실제 현대기아차,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이 그 밖으로 나가지 않죠? 딱 그 안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 공공기관들이 채용하고 있는 철도노조가 채용하고 있는 가스공사 채택하고 있는 단체협약은 딱 거기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번 위에 그래프 보시죠. 임금 격차인데요. 80년만 해도 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이라는 게 90%가 넘었어요. 89%. 거의 차이가 없었던 거죠? 둘 다 못 산 겁니다. 누가 높은 게 아니야. 어차피 둘 다 낮았어요. 그런데 이 비중이 87년을 계기로 달라집니다. 자,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이때 지금 여긴 자리는 없지만 97년 외환위기 닥치면 쫙 떨어져 지금은 얼마까지 가는 겁니까? 50%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50%까지 떨어져 있는 건데요. 자, 이게 왜 그러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투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쟁의 결과가 어디까지만 나와? 내 기업 안에. 딱 내 기업 안에까지만 모든 투쟁의 결과는 수렴이 됩니다. 내 기업까지만. 그런데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나마 임금 인상이 쟁취 가능한 건 뭐야? 대기업 내지는 공공기관. 이런 부분만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그래도 좀 수월하고 임금을 올리기도 수월하다 보니까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조직률도 높아지고 어떤 그걸 통해서 쟁취해야 되는 것들도 많은데 중소기업은 그런 게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전체적으로 투쟁을 하고 뭘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커져버려. 우리나라는. 자, 우리 대기업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동조합, 특히 재벌 포함해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56에서 60% 정도 얘기를 합니다. 공공기관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한 50에서 60% 돼요.
공무원도 60% 정도 됩니다. 300인 이하로 가볼까요? 300인 이하에서 노동조합 초중율이 얼마일까요? 2% 정도 됩니다. 100인 미만으로 가면 얼마나 될까요? 0.1%, 2% 정도 됩니다. 없어요. 100인 미만에서 노동조합 구경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정말 희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보는 거죠. 그만큼에 있어서 임금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아까 노동시장의 비규제로 인해서 한번 저소득 뭐 또 그런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좀 지불 능력이 낮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임금이 엄청나게 낮아지는데 규제도 없다 보니 노동조합에 따른 격차까지 더 벌어지는 거죠. 노동조합의 격차, 규제의 격차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면서 현재 임금의 격차라는 것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정의당은 어떤 식의 솔루션을 가질 거냐? 이 노동조합을 없애는 게 답이라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정경련의 솔루션이고요. 그죠? 야, 없애자! 그럼 똑같아지겠네. 노동시장 규제도 다 없애자. 무규제 무노조 얼마나 좋아? 무규제 무노조로 하향평준을 하자는 게 저들의 대안인데 그렇다면 정의당의 대안은 뭐가 돼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자, 어떤 식이 돼야 될지 한번 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청년들 같은 경우 더욱더 심각하죠. 자, 마지막으로 임금 격차의 문제에 있어서 격차 문제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격차, 자산 격차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산 격차에 있어서 핵심 뭐죠? 부동산이죠, 당연히. 예, 부동산입니다. 우리 대구는 좀 어떤가요? 제가 이제 주로 밑에서 쭉 내려오다 이제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제 상경을 했는데 위쪽으로. 광주에서는 굉장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끼시다가 서울쯤 가니까 크게 함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왔는데 대구는 어떤가요? 대구도 표정을 보니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으시네요. 예, 사장님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특히 자산 격차 핵심은 부동산의 격차인데요. 부동산의 격차인데 그럼 이 부동산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가격은? 자,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오르는 게 우선은 기본입니다. 왜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오를까요? 부동산은 특히 토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인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희소성이 늘어나겠죠? 상대적인. 희소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인구 성장과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 성장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당연히 오르는 것들이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가격에서 두 번째 뭐냐면 바로 금융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금융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가 부동산 가격에 두 번째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왜 그럴까요? 은행은 뭘 하게 되냐면 집을 짓는 사람과 집을 사는 사람 모두에게 대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건설기업들 자기 돈으로 부동산 짓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 여기서 뭐 대규모 1000호, 2000호 건설을 한다. 그걸 갖고 자기 돈으로 할까요?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은행 돈으로 짓는 겁니다. 은행 돈으로 하는데 뭘 담보로 짓느냐? 미래 분양권을 담보로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PF라고 부르는. 멋있잖아요. PF라고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별게 아니에요. 미래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기하는 거예요. 미리. 제공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이 또 누구한테 대출해주죠? 가게한테 주택담보대출해주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건설한테도 담보대출해줍니다. 주택담보, 일종의 미래 분양권 담보대출 해줘요. 그래서 둘 사이에 거래하는 거예요. 은행 돈으로. 이 돈이 다 누구예요? 은행 돈이에요. 은행 돈으로 거래하고 이자 내는 거죠. 은행은 해피. 여기는 어쨌건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은행이 주택시장에 더 많이 개입할수록 당연히 거래가 많아지죠. 거래가 많아지고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두 개 말씀드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도시화입니다. 도시로의 집중이에요. 도시로 집중이 많이 됐어요. 전 인구가 우리나라에 골고루 다 퍼져 사는 게 아니죠. 퍼져 사는 게 아닙니다. 특정 도시들에 다 집중을 하고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면 전국 토의 가격이라기보다는 보통 도시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어디? 서울. 예, 당연히 압도적으로 서울입니다. 서울인데요. 서울로 얼마나 집중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그런 기본적인 세 가지 전제하에서 최근의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들이, 금융 규제들이 다 해제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98년 이후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고 하냐면 세계적인 흐름, 금융이 포함해서 세계적인 어떻게 자본의 이동, 세계적인 자본의 흐름에 굉장히 우리나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이게 세계 부동산 주택 시장의 인덱스인데요. 세계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2000년대부터 해서 2007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섰죠? 저는 60%가 올라갑니다. 우리도 이때 나갔던 정부가 누구였죠?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였죠.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뭐 80개, 뭐 100몇 개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뭐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무슨 대책을 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아까 부동산 가격 금융인데 그 당시에 금융들은 니들이 무슨 대책을 내든 간에 세계적 흐름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주택담보 대출을 늘려주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주면서 뭘 해도 안 되게끔 부동산 가격을 쫙 올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008 세계 금융위기 후에 내려가죠. 이때가 누구예요? 이명박. 참 역설적이죠. 이명박 가장 부동산을 사랑한 대통령이었는데 아쉽게도 세계적인 흐름은 그 반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정권하고 좀 반대 성향이 있는 거죠. 세계적 흐름하고. 좀 부동산 뭔가 안정시키고 싶었더니 올라가고 세계적으로. 부동산 좀 띄워보고 싶었는데 내려가. 그래서 이때 실제 이명박 때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안 올라가요. 인덱스가 실제로 보시면 오히려 안정된 지표인데 박근혜 초기까지도 중반까지도 비슷하게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해서 한 2015년 16년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는데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는데 상승과 함께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이 많이 뛰고 있는 거죠. 같이 많이 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금융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자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요인 우리 경제 성장이 돼요? 안 돼. 인구 늘어요? 안 늘어. 분명히 금융에 의해서 늘어야 되는데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늘어야 되는데 그 조건 첫 번째 조건인 인구와 경제 성장은 낮아져. 다시 하방 요인이 미치네? 상승 요인이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하방 요인이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현상이 발생하죠. 바로 세 번째가 압도를 합니다. 세 번째 요인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디만 오릅니까? 서울만 오르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원인이에요. 세계적인 흐름을 타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건이 그렇게 안 돼. 인구나 경제 성장이나. 그러다 보니까 어디만 오르기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금융이든 뭐든 다 집중을 서울로 하는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 그래서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고 나머지는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뛰면 더 재미난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더 재미난 일이 발생하는데 뭐냐? 첫 번째, 모든 자산 투자는 다 서울로 몰립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일걸요. 좀 사는 사람은 대구에 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집이 어디 한 채 더 있죠? 서울에. 저는 오송에 삽니다. 저 충북의 오송 살고 있는데 제가 내려간 지 3년 정도 됐는데 2, 3년 됐는데 가서 보니까 집이 서울에 여기서 전세 살다가 저기 경기도 성남에서 전세를 살다가 내려오니까 집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전세금으로. 샀습니다. 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요. 계속 내려. 그래갖고 우리 주민들 우리 옆에 주민들 각 얘기를 할 때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야 여기가 바로 경제정이다. 우리가 바로 경제정의 구역에 살고 있는 거다. 왜? 아파트가 내려야지. 뭐만큼? 감가상각만큼. 우린 감가상각만큼 가격이 내려가는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했더니 거의 맥주 던질 기세더라고요.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런 만큼 사실은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로 더 몰리는 거예요. 여기 저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좀 사는 것 같은 사람들, 좀 뭔가 집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여기 전세 살고 저희 동네 전세 살고 집은 어디 있대? 서울에 있다더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청년들도 마찬가지니까 청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서울로. 그러니까 서울은 쪽방청, 고시원 막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자리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일자리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가. 그럼 지방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하락하겠죠. 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더 짓자. 자, 좋아요. 그럼 조금 이제 상승 압력이 낮아질 수 있겠네.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겠네요. 좀 있으면 집 사실 수 있어요, 다. 그냥 여기서 평생 산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있으면 더 내려갈 테니까 그때 사자. 내 집 마련의 꿈을 마련하셔도 됩니다. 더 내려갈 거니까. 물론 지금 가지신 분들은 뭔가 마음이 속이 쓰리고 하겠지만 수가 없어요. 이게 경제야, 구조야. 이런 걸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대책, 그야말로 소유권을 제한하고 부유세라도 뭘 하더라도 실제로 소유를 아예 제한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정책도 곤란한 거죠. 할 수 있는 그나마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존중한다는 내에서 쓸 수 있는 정책에서는 이 힘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이제 미국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재미난 얘기긴 하지만 제가 시간을 다 써서 넘어가고 나중에
혹시 내년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먼저 중요하게 대책과 관련해서 주류 경제학자들 내지는 좀 진지한 부르주아들이 내지는 자본가들이 내놓는 답이 있습니다. 이게 기적교에서 성숙을 하는 하버드대 아시아센터에서 우리나라 KDI하고 3년 동안 공부해서 세미나에서 만든 자료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 자료가 제일 진지한 자료예요. 쟤들이는 하버드 아시아센터는 아시아 경제에 관련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기관입니다. 그냥 막 거짓말하는 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기하고 KD하고 3년 동안 세미나에서 냈대요. 자, 이 책 한번 결론을 보면 재미난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어쩔 수 없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렇게 해서 대책. 다시 3%가 아니라 5%좀 높게 성장하려면 대책이 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제조업은 반도체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죽을 쓸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가고 다른 거 하려면 신성장 동력을 마련낸다. 신성장 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 보통 얘기하는 건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얘기하는데요. 서비스업 중에서도 다른 건 다 어차피 생산성 별로 안 올라가고 서비스업 중에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는 걸 딱 두 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의료입니다. 의료 영리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 바꿔 수출하고 흔히 말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정의당 동지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더 아프면 된다는 거예요. 더 아프면 돼요. 그럼 경제가 올라가요. 더 아프면 되니까. 자, 첫 번째, 그래서 의료를 영리화하라 얘기가 있고, 두 번째, 또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인구를 수입하라는 거예요. 인구를 수입하라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당연히 수출 가격이나 수출 경쟁력이나 낮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인구가 감소 중에 있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어쨌건 기술 혁신이 안 되면 노동 혁신이라도 돼야 되는데 노동 투입량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도 감소하니까 안 된다. 인구를 수입하라는 거예요. 이주 완전 자유화.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인구 수입을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안 될 거다. 그런 것도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안으로 냈는 게 기업은 우리 사업가들은 세계 시민이 되고 한국에는 근로자만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근로자 민족 그리고 사업가는 누구? 자본가라고 하는 사업가는 세계 시민 이렇게 양분하자는 거예요. 이게 얘는 대안이에요 실제. 라고 그러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게 그냥 농담이나 뭐 이런 거냐? 아니에요. 진지한 얘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진지한 얘기처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얘기가 되는 거죠.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온 얘기들이. 자, 두 번째로 또 다른 얘기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도 사실 이것 중에 한 내용 중인 챕터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임금 인상이나 고용 증대 측에서 중산층을 확대하고 국내 수요를 증대하면은 혁신이나 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임금 인상과 고용 증대는 선순환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자, 이 이론의 원래 소스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이 2012년, 13년부터 연구를 해갖고 만든 특히 힐러리 선거 대책, 선거에 나오기 위한 경제 공약으로 만든 패키지인데요. 정책 패키지인데 이 미국에서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이 이걸 얘기할 때 핵심은 뭐였냐면 이 얘기를 할 때 제 이론적 전제가 있어요. 이론적 전제가 뭐냐면 현재 성장률 저하는 수요 부족이라는 겁니다. 성장률 저하가 왜 수요 부족 때문에 하냐? 가장 객관적인 경제 지표가 뭐냐면 아까 완전 고용화에서의 성장률을 뭐라고 불렀죠? 잠재 성장률이라고 불렀죠.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 사이의 격차를 GDP 갭이라고 합니다. GDP 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잠재 성장률만큼 성장할 수가 있는데 실제 성장률이 그것보다 낮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실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뭘로 채우는 거예요? 수요로. 투자와 소비로 이만큼을 채울 수 있다는 게 이 논리의, 이 이론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GDP 갭이 거의 없어요. 아까 보셨듯이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낮아요. 실제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 사이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요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수요의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제조업 상황을 보듯이 그건 기술 혁신의 문제고 실제 세계적인 구조적인 어떠면 산업 구조에서의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성장 제약의 문제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걸려버려요. 이게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어지려면 아까 현대자동차가 12조 원을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조 원을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게 현대차의 고민이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조선도 포함해서 나머지 제조업 대부분 다 이게 올라갈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만 가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까지 가는 걸 경기 부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용하는 걸 포용적 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경기 부양까지는 되겠는데 성장이 되겠냐라는 고민들이 실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 이런 상황들이 실제 생기고 있어서 이런 이론들도 이런 결국도 나가기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자, 결론 이제 마지막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심상정 대표께서 하신 얘기던데 단기 성과에 집착 말고 경기 체질 개선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려야 된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경제는 몇 가지 정책 패키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솔직히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지금 보셨다시피 사실 몇 개 정책 패키지를 딱 해갖고 우리나라 경제가 딱 다시 성장되고 3% 이상 성장을 하고 다 고쳐지면 좋겠어, 저도. 그런데 실제 진지한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경제가 닥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들은 몇 가지 정책으로 해결하기엔 너무나도 사실 구조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제 세계 경제와도 사실 면밀하게 관련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다만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자식 세대가 실제로 우리와 비슷한 성장, 평등, 자유, 풍요를 혜택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진지한 논의들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냥 몇 가지 약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리고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대안이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세대 갈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갈등에 솔루션을 쥐고 있는 정당이니만큼 모르겠습니다. 쉬운 것보다는 진지한 답을 경제적으로는 쉬운 것보다는 진지한 답을 낼 수 있는 정당이 되면 2020년에 그다음 또 그 이후에 좀 더 한국 사회의 진정한 대안 정당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비관적인 얘기 뭐 다 안 돼. 그죠? 얘는 와갖고 뭐 한다는 얘기가 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가네. 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 대안 대책도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 오늘은 주제는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좀 그런 고민들 우리 당 간부님들이 먼저 앞서가서 해다가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